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경제 우선, 자연 훼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는 10월 달에 이 정부의 안을 발표할 겁니다. 이 담대한.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우리 미세먼지가 없을 만큼 하여튼 공기를 깨끗하게 해놓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나 기후변화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또 양식, 그걸 바꿔야 한다는 인문학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무슨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거울 같은 걸 띄워서 빛을 반사하면 지구가 덜 더워지지 않겠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무조건 그 과학적인 걸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AI도 많이 써야 되겠죠.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나 기후변화 하는데 많이 해결됐지만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문가치도 심각하게 해서 거기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그 환경 파괴는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 기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산업혁명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낫게 했던 겁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것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말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러한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낫게 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인간 고유의 판단, 인간 고유의 학습, 머신 러닝 이걸 통해서 인간 본인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판단까지 기계가 하고 물론 자료 습득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미증유의 철학적 도전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장님과 지사님 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도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학적인 도전뿐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에 의해서 종속이 돼야 되느냐 이걸 누가 컨트롤하느냐 사실은 확실한 답은 인간이 어디까지나 기계 로봇을 컨트롤해야죠. 그러나 잘못해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를 하든지 잘못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과학자가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제어할 길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유엔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원을 꺼버리면 기계 안 되겠죠. 로봇 배터리 나가든지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로봇을 만든 사람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걸 잡았다. 그럼 다른 히틀러가 나올 수가 있다. 유전자를 나쁜 의미로 인간을 다시 복제할 수도 있다. 인간은 상당히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걱정이
인간이 워낙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까지 우주의 천체도 발견하고 수십 년을 걸려서 수백 년을 걸려서 이런 그 AI 같은 기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인간도 얼마 전에 뭐 양, 소, 개, 돼지 다 복제하다가 지금 상당히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것은 거기 그 자체에 위험이 있다. 복제하는데 그 자체에 위험이 있다. 그 인간의 호기심이 끝까지 가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정부 혼자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유엔에서 이 글로벌 스케일로 글로벌 오가니제이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어떤 학회 같은 데서도 늘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인 도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자리 도전입니다. 일자리가 파괴됩니다. 로봇가 다 하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런 게 사실 인간의 기본 그 양식이고 욕망입니다. 이런 점을 사실 노동 기반 사회, 그 레이버 베이스드 소사이티, 우리는 지금 레이버 베이스드 소사이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2001년에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그 한승수 총리께서 그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하실 때 그러니까 유엔 총회 의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서 가서 여러 가지 아젠다 세팅을 이렇게 하는데 2000년, 2001년에 세계적인 화두는 디지털 디바이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AI 디바이드가 나올 겁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디지털 혁명이 나서 다 잘 사는데 더 못 사는 사람이 생긴다. 디지털 디바이드 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그전에는 한 두세 배 못 살았는데 수백 배 못 살게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되죠. 수백 배 못 살게 되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수천 배 가난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넘어서 지금 AI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나노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쭉 갈 때에 이 디바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겠느냐.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업의 65%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질 자리가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강할수록 AI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는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5,000명 데리고서 자동차 공장 하나 하는데 뭐 하여튼 500명도 안 가지고 한 300~400명 가지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3만 명 있던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다 500명으로 다 줄어들이고 그런 것은 전부 다 ICT 혁명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훨씬 더 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력의 발달과 산업 재편에 따라서 인구의 20%만이 일하고 80%는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도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지속가능 발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재편이 얼마나 큰 또 사회 갈등을 갖고 있으느냐,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이 이 공유경제 발달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카풀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아주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막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규범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이런 발상이지만은 그 스위스 국민투표에서요 부결됐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기본소득 이상을 얻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생산력을 이용해서 다수를 부양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 제도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밝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후공학, 이 거울을 비춰서 햇볕을 뒤로다 반사해버리는 이런 것도 막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회과학의 영역도 아마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한 기술주의적 개입, 자연을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대규모 사회적인 개선이라든가 설계 이런 거를 구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인문학적 사유와 더 가깝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수많은 그런 지구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단순한 기술적 접근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거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에 또 리더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과 인문학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고 협상이 있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사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지금은 퇴임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참 희망하고 있는 것은 갈등과 결핍이 없는 이런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사회에서 수만 년 인류 사회에서 갈등과 결핍 또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성이 지배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갈등은 미중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전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충분합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약 7, 8억 명은 지금 하루에 2,000원. 세계은행이 정한 바에 하면 2,000원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때워야 되는 이런 그 아주 극빈층에 살고 있죠. 7, 8억 명이. 이러한 그 극빈층을 2030년까지 유엔이 다 해결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그거 되겠느냐? 라는 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옛날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고친다.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가 해도 가난한데 목표는 2030년까지 하겠다. 그런 그 생산력을 성취했으면서도 지금 안 되고 있다. 극심한 불평등이 아직도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인문학, 사회학적으로 해결하느냐. AI를 논하기 전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의 세계는 진정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목과 대립이라는 인간의 오랜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장벽을 쌓는다. 제일 잘 사는 나라부터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AI가 막 발전하는데 나오는 현상입니다. 차이와 다양성 다 존중한다. 인격 존중한다. 정신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간이죠. 전부 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편협함도 동시에 많이 있다. 인류의 물리적인 거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통신, 정보, 도덕적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일이 너무나 많다. 지구라는 공유지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탐욕을 일부 어떤 사람들의 탐욕, 그리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마구 이 지구 모태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이념, 모든 종교, 모든 종족 이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념과 믿음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다 모순이죠. 풍요와 평화를 성취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때 풍요와 평화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먼 것이 또 지금 현재 우리 세계의 현실이다. 결국 풍요와 평화를 이룰 수단은 많지만 인류 사이의 목적에 대한 함의, 그 목적을 이루는 길,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결국 인문학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비행기가, 정보통신이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0.001초에 전부 다 사우스 아프리카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는 아직도 멀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풀어야 되는데 인간이 푸는 건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감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이 있고 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문학의 가치가 좀 있다. 난 4차 산업혁명 여기 알지도 못할 분들은 이거 기계가 다 하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만다.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과학 또 사회과학의 영역이라면 그 해결의 방향, 원칙 이걸 제시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고 있다면 인문학이 해야 할 일도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있다가
그 기술이 완성된다 해도 그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드론이 활성화돼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보의 어떤 보호 이런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연장이나 생명의 복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윤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리학도 결국 여러분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또 양식 있는 인문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과 인문가치,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사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또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철학적, 사회적 도전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문학의 과제가 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같은 행사가 추구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인간의 마땅한 도리, 이거는 바뀌지 않았다.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을 규정해야지 그 거꾸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전 이런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속도, 가치, 기술, 경위를 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희생자가 됩니다.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비단 3일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러한 그 과제를 유념을 하시고 또 UN 같은 또 정부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사회적, 도덕적, 인문학적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지도해 나가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방기문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일정으로 먼저 방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내어주시고 이번 포럼을 빛내주시고 그 안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주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메시지가 아마 큰 울림이 돼서 이 사회에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션이 곧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